두 개의 거대한 강이 만나는 곳, 황금빛 대초원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지는 곳, 그곳에서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벽이 아니라 시간의 모래를 뚫고 나오는 태고의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의 먼지를 실어 나르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역사를 만들어낸 이곳, 지구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도 속의 장소가 아니라 문명의 요람이며 그 신비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의 축복을 받은 이 비옥한 땅에서 장대한 무언가가 자라나 미래 시대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의 숨결은 이곳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햇볕에 그을린 진흙의 향기와 아득히 피어난 정원의 향기가 가득하고 짙고 풍부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최초의 도시 문명이 탄생하여 진흙 벽돌, 법, 그리고 꿈의 복잡한 그물망을 엮어냈습니다. 수세기의 속삭임이 모래알 하나하나, 햇살 아래 놓인 돌 하나하나에서 울려 퍼진다. 이 땅은 무엇을 품고 있을까? 무엇이 이 땅을 이토록 특별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던 이들의 메아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침묵은 변화를 앞세우고 시간은 다시금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시냇물이 합류하고 황금빛 초원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지는 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벽이 아니라 시간의 모래를 뚫고 나오는 고대의 원시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의 먼지를 실어 나르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역사를 만들어낸 이곳, 지구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도 속의 장소가 아니라 문명의 요람이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물의 축복을 받은 이 비옥한 땅에서 장대한 무언가가 자라나 다가올 시대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의 숨결은 이곳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햇볕에 그을린 진흙의 향기와 아득히 피어난 정원의 향기로 가득 차 짙고 풍부합니다. 인류 역사의 새벽, 바로 이곳에서 최초의 도시 문명이 탄생하여 진흙벽돌, 법, 그리고 꿈의 복잡한 그물망을 엮어냈습니다. 수세기의 속삭임이 모래알 하나하나, 햇살 아래 놓인 돌 하나하나에서 울려 퍼진다. 이 땅은 무엇을 품고 있을까? 무엇이 이 땅을 이토록 특별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던 이들의 메아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 아득한 옛날, 별들이 더 가까워지고 세상이 끝없이 펼쳐지던 시절, 유프라테스 강둑, 강물이 더 넓고 잔잔해지는 구비에 새로운 매력의 중심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착지도,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오두막집도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부족민들은 이 땅을 경작해왔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진흙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이 축복받은 곳에서 습기가 땅에 영양을 공급하고 태양이 온기를 선사하는 곳에서 더 위대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도시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시간 속으로 사라진 최초의 정착민들은 농부이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복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파종과 수확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땅의 비옥함, 강의 풍요로움, 위협적인 하늘과 같은 자연의 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연을 관장하는 신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겸손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점차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증가했고 도예가, 직조공, 대장장이 등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희귀한 상품들이 유입되었고 그 대가로 곡물, 양모, 점토 제품들이 수출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질서, 법률, 그리고 통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미래의 거대 도시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건물들을 상상해 보세요. 웅장한 사원은 아니었지만 햇볕에 말린 점토벽돌로 지어진 단순하고 튼튼한 집들이었습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서늘함을 막기 위해 벽은 두꺼웠습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때로는 먼지로 뒤덮였고 때로는 비가 온 후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 속에는 이미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 작업장, 그리고 회합장소의 배치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도시의 심장부인 중앙광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소식을 나누고 거래를 협상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주요 신들에게 바쳐진 최초의 사원들은 비록 규모가 작았지만 이곳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원의 벽은 점토로 조각한 단순한 무늬로 장식되었습니다. 지식과 전통을 지키는 사제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느리지만 꾸준한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도시는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도 확장되었습니다. 사회 계층이 형성되었고 족장, 군사 지도자, 그리고 행정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각자 새로운 정착지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짓고 성벽을 강화하고 관계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활용해야 할 자연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예측하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과 제방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노력, 조직, 그리고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한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이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구비에 위치한 정착지는 점차 평범한 마을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독특함과 이 특별한 장소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은 바람에 스치는 속삭임처럼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루의 탄생이었습니다. 아직 위대한 제국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건설될 때마다 도시는 더욱 조직적이고 복잡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가족이나 부족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루의 시민이었습니다. 두 강둑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정체성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마루의 성장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같았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생명을 주는 습기 아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싹을 틔워
언젠가 전례 없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속에서 역사 그 자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초라한 정착지에 불과했던 아마루는 장엄한 바빌론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강대한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위대한 업적과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한 약속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화처럼 빛나는 태양이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내리며 여러 세대의 땀과 인내로 흠뻑 젖은 진흙벽돌로 지어진 장엄한 성벽을 비추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향이 수천 명의 발걸음에 묻힌 신선한 진흙과 먼지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바빌론의 거리는 사람, 물건, 그리고 아이디어로 넘쳐 흐르는 살아있는 동맥과 같았다. 머나먼 땅의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한 상인들, 금속과 나무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장인들, 별에 시선을 고정한 사제들, 그리고 굳건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의 전사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도시는 거대한 벌집처럼 웅웅거렸고 각자는 각자의 임무에 분주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 망치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동전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쨍그랑거리는 소리, 상품을 과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명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왕궁은 이 찬란한 도시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도시 위로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벽은 푸른 기와로 장식되어 마치 보석처럼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왕궁의 홀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훨씬 넘어선 권력을 가진 왕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들이 이곳에서 내려졌고 각국의 운명이 이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왕궁은 단순한 통치자의 거처가 아니라 바빌론의 위엄과 권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궁전 외에도 이 도시는 사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영적인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제들은 이곳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꽃은 신도들의 눈에 반사되어 그들의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드리웠습니다. 사랑들은 위안과 힘 그리고 희망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원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 뒤섞이고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권력과 신앙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이곳에서 번성했습니다. 바빌로니아 현자들은 별을 연구하고 관측 결과를 기록하고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세계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징으로 뒤덮인 그들의 서령 문자판에는 고대 지식의 비밀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다시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삶은 한창이었지만 그 모든 번잡함과 장엄함 속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것은 확립된 질서의 고요함, 스스로의 힘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아는 도시의 고요함이었다. 저녁 무렵 해가 지면서 하늘을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도시는 변모했다. 거리에 켜진 등불은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공기는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목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트렸다.
그 순간 도시는 마치 새로운 성취를 가져올 새날을 앞두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듯 했다. 바빌론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바로 이 시기에 그 웅장함은 감탄과 전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강둑에 세워진 이 도시는 권력, 번영, 그리고 문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벽, 신전, 궁전, 그 모든 것이 역사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산했습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이 한계를 모르는 듯했던 황금기였고 그 심장인 바빌론은 온 세상의 맥박과 함께 고동쳤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웅장함과 권력의 대명사가 된 시대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세계의 진정한 진주화되었고 그 영광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운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교차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에 기적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그림자는 도시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야망의 상징이자 돌에 담긴 신앙의 상징, 바로 거대한 지구라트였습니다. 네모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단은 마치 땅속에 뿌리를 받고 수천 년의 세월을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수록 지구라트는 더욱 얇아지고 우아해졌으며 마치 신들을 만나러 손을 뻗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계단처럼 솟아오른 테라스는 위로 세상의 끝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이 깃든 곳이라고 믿었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햇살이 점토 벽돌 위를 미끄러지듯 스며들어 그림자와 빛을 만들어내며 거상을 살아 숨쉬는 존재로 변모시켰습니다. 정오, 태양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지구라트는 타오르는 듯했고 멀리서도 느낄 수 있는 열기를 발산했습니다. 밤이 되면 별빛 아래 벨벳처럼 부드러운 하늘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반사되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정성껏 구워지고 쌓인 벽돌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낸 장인들의 이야기, 노동의 무게에 허리가 굽어졌던 노동자들의 이야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사제들의 이야기, 그것은 신성에 감히 손을 대고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려는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단순한 사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자 세속과 신성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들을 달래고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되고 제사를 드리고 제의가 거행되었습니다. 성소로 둘러싸인 지구라트 꼭대기는 사제들이 밤마다 밤샘 기도를 하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비밀스러운 징조를 해석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거리의 분주함, 사람들의 웅성거림,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산기슭 아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 지구라트 계단식 지대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기는 더욱 맑아지고 생각은 더욱 맑아졌으며 영혼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돌담을 부드럽게 감싸안는 바람은 향과 허브 향을 실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세속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영혼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여정이자 영적 상승, 완벽을 향한 추구의 은유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이곳에 온 아이들은 거대한 계단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언젠가 꼭대기에 도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웅장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겸손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구라트에 구현된 건축적 개념은 참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전통 모두에 도전하는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직각의 부재, 매끄럽게 상승하는 선, 끊임없이 위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지구라트가 땅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듯, 오직 그 개념의 힘으로만 지탱되는 듯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구라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며 바빌론의 위엄을 증명했습니다. 전쟁, 홍수, 그리고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 모습은 변함없이 남아 여러 세대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 전설은 계속 살아남아 건축가들과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대지구라트는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인간의 갈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성과의 접촉을 상징했습니다. 그 신비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고대인들의 천재성에 감탄하고 그들이 돌에 담아내고자 했던 영원한 진리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은 내면에서 고대의 영원한 무언가가 깨어나 위로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래와 진흙으로 지어진 도시 바빌론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의 위대함은 절정에 달한 듯 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항상 불가능을 향해 더 멀리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바로 기원전 7세기 말, 제국의 힘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수세기를 초월할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던 곳에 펼쳐진 낙원 정원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심장부를 상상해 보세요. 북적이는 시장도 장엄한 궁전도 아닌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장 세련된 사람들조차 상상력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법칙에 반하는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상상력은 하늘로 뻗은 계단식 테라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각 테라스 안에는 하나의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푸른 풀과 꽃, 그리고 속삭이는 물이 있는 세상, 마치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상. 이 정원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학적 천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갑자기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았습니다. 그저 그런 오아시스가 아니라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낙원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뜨거운 대지의 그늘을 드리우고 꽃들은 축축한 대지의 향기와 어우러져 경이로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들은 느부갓네살 2세의 명령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빌론의 전성기를 통치했고 그의 바람은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경이로운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낭만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미티스는 메디아의 푸르고 구릉진 땅 출신으로 고향 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무성한 초목, 시원한 숲의 그늘, 그리고 평평하고 뜨거운 유프라테스 계곡에서는 느낄 수 없는 꽃 향기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왕은 아내를 사랑하여 그녀의 가장 깊은 소망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정원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위안이자 피난처가 될 정원,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장인들은 왕의 뜻에 따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돌, 벽돌로 산 전체를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흙, 나무, 수역, 그리고 물론 사람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다층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 층은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했고, 각 테라스는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건설자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노동의 무게에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들은 방수를 위해 튼튼한 돌 블록과 역청을 함침시킨 점토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돌, 모든 벽돌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층층이 쌓이면서 놀란 바빌로니아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건축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무성한 녹지로 덮인 인공산이었습니다. 계단식 논이 층층이 쌓여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대지 자체가 열리면서 이 경이로운 정원이 탄생한 듯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편안했고 돌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은 테라스를 휘감아 돌며 마치 진짜 숲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계단 양쪽에는 나무들이 자라나 있었고 나무의 수관이 머리 위로 서로 얽혀 마치 살아있는 터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온갖 빛깔과 모양의 꽃들이 구석구석을 장식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붓꽃 등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단순히 푸른 초목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푸른 초목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물이 이 계단식 밭 꼭대기까지 닿았을까요? 수백 년 된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양분을 얻었을까요? 그 줄기는 신전의 기둥과 맞먹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대 건축자들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뛰어난 공학적 독창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산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아찔한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토록 무겁고 꺾이지 않는 물이 어떻게 중력을 극복했을까요? 당대의 자료는 자세한 내용을 거의 전하지 않지만 전설과 이후의 발견들은 그것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사람이나 동물이 돌리는 사슬과 양동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이나 바람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펌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 메커니즘이 조화롭게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관을 상상해 보세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 바빌론의 진흙 건물들 사이로 푸른 산이 솟아 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식물들을 살립니다. 그 위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계단식 논에서 계단식으로 쏟아져 내려 황홀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아우러진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미티스 여왕은 이 정원을 거닐며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꽃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무한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사막을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들은 여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정원을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무성한 초목을 감상하고 마치 이곳에 자리 잡은 듯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꿈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지상 낙원에 대한 꿈, 삶의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자연과 인간의 천재성이 어우러진 곳, 그것은 위대한 목적과 무한한 사랑에 이끌릴 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정원의 폐허만 남아있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과거의 장엄함을 일깨워 줍니다.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바빌론은 고요에 휩싸인 듯했다. 변화의 예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은 마치 숨을 멈춘 듯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여왕을 위해 만들어진 낙원, 공중정원에 대한 전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랬을까? 말로 엮은 환상일까? 아니면 진흙 지붕 위로 솟아오른 실체일까? 역사가들은 공중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신비로운 환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공학적 프로젝트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디아 왕의 딸인 아미티스 여왕은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했습니다. 평평하고 뜨거운 계곡에 펼쳐진 바빌론은 그녀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통치했던 그녀의 남편 느부갓네살 2세는 제국의 심장부에 그녀의 고향 일부를 재현함으로써 그녀에게 위안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정원들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화단이 아니라 땅 위로 솟아오른 다층 구조물입니다. 마치 거대한 계단처럼 테라스가 층층이 솟아 있었습니다. 각 테라스는 두꺼운 흙으로 덮여 있었고 거대한 벽돌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와 관목 그리고 꽃들이 마치 받침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벽들 위에서 자랐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그늘을 드리웠고 키가 작은 식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카페트처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막의 생명수인 물이 이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까지 물을 운반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나비나 구운 점토로 만들어진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기발한 장치로 상류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마도 아르키메데스가 손이나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나사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력 원리를 이용한 더 복잡한 펌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요한 물소리, 운하를 따라 흐르며 계단식 논에서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며 인공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꽃향기, 새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호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은 돌로 지어진 도시의 오아시스 같았고 뜨거운 태양과 먼지 쌓인 거리를 잊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원의 건축 양식 또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토대는 흙, 나무, 그리고 물에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만큼 거대했을 것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구워진 벽돌이 주요 건축 자재였습니다. 역청과 갈대는 방수 기능을 하여 아래층 구조물로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층은 푸른 숲으로 뒤덮여 산과 같은 자연 경관을 연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웅장한 건축 사업으로 명성이 높았던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바빌론의 황금기를 상징했으며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유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전, 궁전,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공중정원은 그의 건축적 야망의 정점이자 그의 권력과 여왕에 대한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묘사한 공중정원이 실제로는 바빌론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라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로는 공중정원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지만 바빌론보다 상당히 북쪽에 위치한 고고학적 발견물들을 지적합니다. 느부갓네살보다 한 세기 전인 센나케립 총치 시대에 니네베에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른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언덕 위에 지어진 이 도시는 다층 정원을 조성하기에 더 적합했을지도 모릅니다. 공학적 해결책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지형이 그 해결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대한 전설은 실제로는 아시리아의 기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칼데아 제국의 수도에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와 관계없이 행인 가든은 인간의 독창성과 아름다움 추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문명의 조화라는 꿈을 구현한 곳이자 세상의 혹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온 이 꿈은 여전히 우리의 상상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의 흔적을 찾아 나서도록 강요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빌론에도 정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전설에 묘사된 것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구조물이 합쳐져 비슷한 효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고대 유적처럼 그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영광의 잔상만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인 가든의 이미지는 여전히 강렬합니다. 무성한 푸른 잎, 졸졸 흐르는 물, 그리고 시원한 그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완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비록 덧없는 환상일지라도 이 아름다움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은 햇볕이 내리쬐는 땅에서 언제나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문명을 낳은 곳에서 물은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비옥한 땅은 먼지로 변하고 도시는 그림자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수로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자 절박한 필요성에서 탄생한 공학적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낮의 열기에 바싹 말라버린 끝없는 광활한 땅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시냇물과 모든 샘물은 그 무게만큼이나 금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땅속 깊이 파고 만든 거대한 저수지에 빗물을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봄철 거센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진흙과 돌로 댐을 쌓았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이러한 첫걸음은 단순했지만 미래의 위대한 업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루와 라가시 같은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하면서 물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식수와 반개용수뿐만 아니라 공예품을 만들고 성장하는 정착지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운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작으며 넓고 좁은 운하들은 마치 혈관처럼 땅을 뚫고 강에서 밭과 도시로 생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을 파고 제방을 쌓고 물을 위한 수로를 만드는 등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학의 진정한 전성기는 바빌론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강대국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스스로를 능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하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수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물의 힘이나 바람으로 움직이는 물레방아는 물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대와 연관짓는 물레방아는 바빌론에서도 정원과 밭에 물을 대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의 순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모래, 자갈, 석탄을 이용한 복잡한 여과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식수가 생산되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바빌론 주민들이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노력 덕분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가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전설적인 정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정원이 존재했다면 복잡한 물 공급 시스템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단식 논에서 자라는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수십 미터나 높은 언덕 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빌로니아 엔지니어들은 아마도 아르키메데스의 나사 원리를 기반으로 한 펌프나 복잡한 홈통과 수로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모든 물주기에는 정확한 계산과 끊임없는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건기 때 강물이 마르면 바빌론 주민들은 남은 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임시댐과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학적 업적으로 많은 사람의 협력과 수력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때로는 외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저수지들은 단순히 땅에 파묻힌 구덩이가 아니라 증발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일종의 물 저장고 역할을 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도시의 물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물을 조절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려는 이러한 열정은 단순한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 고대인들의 신앙과 깊은 연관을 지녔습니다. 물은 종종 신, 다산, 그리고 생명 그 자체와 연관되었습니다. 물을 다루는 것은 신성에 다가가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운하의 매끄러운 표면에 반사되는 햇살과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상쾌한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음악이었습니다. 문명의 소리였고 독창성의 소리였습니다. 운하, 댐, 상수도 시스템에 구현된 고대 공학의 천재성은 바빌론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푸른 정원도, 비옥한 들판도, 위대한 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면의 물이었고 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하늘이 반사하는 매끄러운 운하의 수면 위로 낮과 밤이 교차하고 별들이 영원한 길을 그리는 그곳에서 바빌로니아인들은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늘을 향한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천체의 운행을 인도한다고 믿었던 신들의 계획을 밝혀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 철학이자 종교였으며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물에 비친 모든 모습, 달의 모양이 변하는 모든 변화, 천체의 모든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땅 위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수천 개의 별들이 벨벳 같은 어둠 속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이름을 붙였던 친숙한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자리들에서 신, 영웅, 그리고 신화 속 존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이러한 무늬는 그들에게 일종의 지도이자 삶의 길잡이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인내심 있고 지칠 줄 모르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들은 원시적이지만 놀랍도록 정밀한 기구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때로는 밤까지 모든 빛의 움직임과 모든 색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달과 태양의 주기를 기반으로 복잡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은 단순한 시간 기록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파종과 수확 시기, 종교적 명절, 그리고 중요한 의식의 시기를 정했습니다. 도시의 삶, 리듬, 행복, 이 모든 것은 천상의 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달이 차오르며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반대로 달이 기울어지는 것은 불안감을 야기하며 지상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일식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섭지만 매혹적인 이 자연 현상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이자 사제들은 일식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패턴을 발견하고 발생을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보낸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력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60진법 원리에 기반한 그들의 수체계 덕분에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천문 관측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궁중에서 국가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군사작전이나 중요한 건설 사업에 유리한 날을 예측하는 등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별은 밤하늘의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자 행동의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서령 문자가 새겨진 그들의 점토판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찰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각 항목은 수세기에 걸쳐 조립된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들은 해의 뜨고 지는 것, 달의 위상, 그리고 금성을 비롯한 여러 행성의 가시거리를 묘사했습니다. 해성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본질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이후 더 많은 발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별을 바라보며 단순한 지상의 삶 그 이상의 무한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자신들의 사회, 질서와 조화를 반영하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천문학은 그들이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 추구가 그들의 위대한 문명이 직면했던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요한 밤, 반짝이는 하늘 아래 바빌로니아 현자들은 별들과 영원한 대화를 이어가며 별들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그들의 삶과 역사의 구조 속에 엮어 넣었습니다. 이는 관찰과 인내, 그리고 불가해한 우주의 힘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드러난 새로운 별들, 하늘에서 발견된 새로운 무늬 하나하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대한 것의 그늘 아래, 위대함에서 쇠퇴로 가는 길. 점토판에 새겨진 천상의 지혜가 바빌론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가장 밝은 별조차도 다가올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다.
도시의 생명선이 된 두 강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세상의 맥박을 느꼈지만 그 맥박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장엄한 지구라드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그들조차도 역사의 숨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땅의 통치자들이 바뀌었으며 정복자들의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다. 때때로 바빌론 상공의 공기마저 탁해지고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편안한 자장가였던 왕실 정원의 야자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이제 불안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보호해온 강들은 이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처럼 그 흐름은 거침없었습니다. 이 도시를 둘러싼 위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함과 부해에 둘러싸인 왕좌에 앉은 왕들은 자신들의 질서가 불가침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매일 의식과 의례 그리고 권력의 과시로 가득했습니다. 장엄한 행렬이 넓은 거리를 따라 행진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돌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은 먼지 냄새와 자결하는 태양의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도 의식의 변두리 어딘가에는 연약함에 대한 자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꽃과 마찬가지로 위대함에도 꽃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화강암 석판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정복자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빌론의 광채, 그 부, 그리고 전략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먼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리와 새로운 야망에 대한 소식도 실어왔습니다. 바빌론의 역사는 승리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패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거대한 성벽이 어느 날 적의 공격에 흔들렸습니다. 그 경이로운 건축물을 세운 숙련된 기술자들은 시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그 안에서 오직 질서만을 보았지만 그 질서가 어떻게 무너질지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위대한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는 이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조차 이름을 아는 위대한 왕들은 한때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칙령은 알려진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들은 건설하고 확장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법이었고 그들의 권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통치자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왕조는 바뀌었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고통과 상실, 그리고 국경의 재편이 수반되었습니다. 변화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정원을 가득 채운 달콤한 꽃향기가 아니라 폭풍을 예고하는 더 날카롭고 시큼한 향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향기를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평온한 뿐 아니라 불안감도 드러냈을 것이다. 아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모른 채 거리에서 뛰어놀았다. 노인들은 집 밖에 앉아 위대함이 흔들리지 않던 옛 시절을 떠올렸다. 진흙과 물 위에 세워진 도시는 항상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에서 힘을 얻고 수학의 생명력을 쏟으며 하늘의 아름다움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변덕스럽습니다. 홍수는 파괴를, 가뭄은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변하듯 인간 세계도 변했습니다. 한때는 속삭임으로만 전해지던 외부의 힘이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자들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복자들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그들의 꿈은 선조들의 꿈만큼이나 웅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빌론은 영향력이 약해지고 성벽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웅장함, 유명한 정원, 장엄한 사원, 이 모든 것이 권력에 목마른 자들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가장 찬란한 새벽조차도 황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 영광의 울림을 전했던 바빌론은 이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부, 지식, 문화는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시기와 소유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외세의 힘을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빌론의 활기 넘치는 삶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 바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분열되지 않은 지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한 위대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모든 위대한 변화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대의 변화가 마치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멀리 펼쳐진 길의 먼지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속삭임을 실어 나릅니다. 한때 세계의 심장이었던 바빌론은 이 변화의 바람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거의 들리지 않던 바람이 점차 거세지면서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도시의 웅장함, 햇살을 반사하는 황금빛 지붕, 이국적인 상품들로 가득 찬 북적이는 시장, 굳건해 보이는 웅장한 성벽, 이 모든 것이 낯선 이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땅,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고 그 나름대로 적박하면서도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고대 이야기를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꿈꿨습니다. 그들의 신은 달랐고 관습은 생소했지만 권력과 땅에 대한 욕망은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만큼이나 영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낯선 땅으로 가져와 기존 전통과 융합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리어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군사력은 북쪽 영토를 훨씬 넘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투에 노련하고 용 비늘 같은 갑옷을 입은 그들의 전사들은 바빌론 성문에 다가가며 먼지 쌓인 땅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티글랏 빌레셀과 사르곤 같은 그들의 왕들은 야심만만하고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들이 지닌 불꽃, 전쟁의 불꽃이자 그들이 세우겠다고 약속한 질서의 불꽃을 반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폭풍과 같았지만 그 여파로 땅은 더욱 비옥해지고 삶은 더욱 질서정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역사는 그 외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쪽 늪지대에서 걸기하여 독립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바빌론을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칼데아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가장 유명한 왕 중 한 명인 느부갓네살 2세 치세에 바빌론은 다시 번영했습니다. 기원전 609년경에 시작된 그의 통치는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칼데아 왕조는 잃어버린 듯했던 위대함에 대한 열망과 활력을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은 끝없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까지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도시가 그 천상의 찬란함을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한 새로운 성벽이 세워져 도시를 넓은 방어선으로 둘러쌌습니다. 황소와 용이 그려진 푸른 유약벽돌로 장식된 이슈타르문은 그의 권력과 지배력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도시로 들어가는 승리의 입구였으며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중정원도 있습니다. 비록 그 존재가 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이 정원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솟아오를 여러 겹의 테라스를 상상해 보세요. 무성한 푸른 나무들, 전례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맺힌 나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발한 장치로 끌어올린 물은 이 정원에 물을 공급하여 뜨거운 메소포타미아 평원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공학의 경이로움이자 지상 낙원이라는 꿈의 구현체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천재성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위대함은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사람들, 그들의 지식 그리고 지혜에도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사제들과 학자들은 고대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월식을 예측하고 달력을 편찬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일부였으며 신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보관된 그들의 설형 문자판에는 의학, 수학, 법학, 그리고 문학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대한 왕국들처럼 바빌론도 영원히 권력의 정점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아득히 먼 그림자에 불과했던 외부 세력이 이제 피와 살을 드러냈습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지도 아래 부상한 페르시아 제국은 이 지역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혜와 정의의 대명사가 된 키루스는 단순한 정복자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무력뿐 아니라 정복당한 민족을 통치하고 그들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능력에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에 진격했을 때 바빌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적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내분,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옛 정신의 퇴색까지 이 모든 것이 바빌론을 약화시켰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파괴자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 댐을 만들어 그의 군대가 마른 강바닥을 통해 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도시는 전투 없이 항복하여 위풍당당한 페르시아 왕에게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이 바빌론의 독립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역사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권력을 장악했지만 바빌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빌론의 여러 기관, 행정체계,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했습니다.
바빌론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중 하나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와 같은 페르시아 왕들은 바빌론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복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이제 제국의 심장은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같은 다른 도시들로 옮겨갔습니다. 바빌론은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더 이상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정복자들이 수호자가 되고 수호자들이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의 일부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해안의 파도처럼 왕조들이 차례로 교체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 이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빌론의 장엄함에 매료된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자신의 제국의 수도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벨탑 전설의 모티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에테멘안키 지구라트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 일찍 끝났고 도시와 그 꿈들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 후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했고 그 뒤를 이어 파르티아와 로마가 등장했습니다. 한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빌론은 그 자체로 권력과 영향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변하고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은 지식과 전통의 도시로 남았습니다. 사제들은 천체 관측을 계속했고 현자들은 고대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왕조와 문화가 변화하던 이 시기는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적응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고목처럼 바빌론은 이러한 변화를 견뎌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들이 부상하고 신과 관습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그 본질과 정신 그리고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마치 장인이 짜듯이 역사가 다양한 민족의 시를 엮어 새롭고 더욱 복잡한 세계관을 만들어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바빌론은 이전의 지배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함과 불가피한 변화를 일깨워주는 보석처럼 계속 빛났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숨결. 시간은 거스를 수 없고 영원할 것 같던 가장 견고한 성벽조차도 시간의 파괴력 앞에 무너진다. 한때 강대국들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차가운 변화의 숨결을 느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 멀리 산에서 푸른 바다까지 영토를 뻗은 페르시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시선을 던졌다. 정복의 대명사가 된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 성벽에 다가갔다. 웅장함에 익숙해진 도시는 임박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다. 삶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시장은 북적였고 궁전의 불빛은 유프라테스 강에 반사되었으며 아이들은 웃었다. 오랜 세월 이어진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키루스는 평범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뿐 아니라 지성까지 갖추고 왔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교활한 술수를 썼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기습하는 대신 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도시에 물을 대고 도시를 보호해 주었던 강이 갑자기 도시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국의 심장부를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갑자기 말라붙습니다. 땅은 그 습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하여 강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경비병들이 긴장을 풀고 있는 사이 키루스의 군대가 마른 강바닥을 따라 입성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군대는 한 걸음씩 드러난 돌들을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아침은 평범했지만 공기는 유난히 시원했다. 사람들은 오늘이 자유도시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잠에서 깼다. 햇살이 황금빛 돔과 장엄한 성벽에 첫 햇살이 닿았을 때 그들은 그들을 보았다. 외계인의 갑옷을 입은 전사들, 외계인의 깃발, 그리고 낯선 언어. 바빌론은 함락되었다. 전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기만당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함락되었다. 키루스는 파괴자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정복당한 민족에게 그들의 신과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약탈했던 신상들을 돌려주었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비로운 행위는 탁월한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가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변화만을 가져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도 바빌론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중요한 행정 중심지로 남아있었고 운하와 관계시설도 계속 기능했습니다. 학자들과 사제들은 연구를 계속했고 천문 관측도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정치적 권력은 사라졌지만 바빌론은 여전히 문화적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국들이 잇따라 건국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이어 그리스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자신의 광대한 제국의 수도로 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벨탑 전설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에테메난 기 지구라트에 쏠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위대한 지휘관이 고대 사원 기슭에 서서 그 장엄함을 되찾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알렉산더의 삶은 갑작스럽게 끝나 바빌론과 그의 꿈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바빌론은 다시 한번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파르티아,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 모두 이 땅을 지나며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던 바빌론은 이제 외세의 지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변했고 언어도 뒤섞였습니다. 한때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를 사용하던 이 도시는 이제 그리스어, 아람어,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언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은 여전히 지식과 전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제들은 별을 계속 연구했고 현자들은 고대 문헌을 정성껏 보존했습니다. 왕조와 문화가 변화하던 이 시기는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적응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늙고 강한 나무처럼 바빌론은 이러한 변화를 견뎌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들이 부상하고 신과 관습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그 본질과 정신 그리고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직공처럼 역사가 여러 민족의 시를 엮어 새롭고 더욱 복잡한 세계관을 만들어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바빌론은 과거의 지배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처럼 계속 빛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위대함과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한 권력의 약화와 함께 시작된 쇠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의 상징이었던 만리장성은 이제 그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도시를 지키고 보호했던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그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로마인들은 바빌론을 과거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빌론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광활한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웅장한 궁전과 신전들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천문 관측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사제들은 지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무역로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구가 새롭고 번영하는 도시로 점차 이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웅장함이 현재에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자연스러운 쇠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문명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은 폐허를 스치며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를 실어 날렸다. 한때 적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거대한 성벽은 이제 무너져 잔의 더미로 변했다. 바빌론의 마지막 숨결은 고요했다. 전투의 함성도 정복자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천천히 쇠퇴하는 모습, 시간의 조용한 속삭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제국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보고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목도했던 도시는 점차 역사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쇠퇴 속에서도 바빌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전설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지혜, 지식, 건축의 경이로움,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원해 보였던 이 도시는 위대함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천천히 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빛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광채는 점차 사라지며 새로운 시대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아름다움과 고요한 슬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은 마지막 주민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남긴 폐허를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과 황금기를 떠올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때 생명으로 고동치던 도시는 이제 조용히 숨쉬며 영원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변 공기는 먼지와 바싹 마른 땅 냄새로 가득했다. 가끔 바람이 특정 방향에서 불어오면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과거의 메아리, 한때 이곳에서 번영했던 삶의 추억일지도 몰랐다. 발소리, 동전 부대치는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 하지만 이는 과거의 유령, 황량한 거리를 떠도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바빌론은 마치 난파된 거대한 배처럼 시간의 파도 아래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한때 지평선 위로 당당하게 우뚝 솟아있던 장엄한 건축물들은 이제 모래에 삼켜진 잔해 더미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세상 만물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웅장한 도시,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바빌론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이제 사막에 불과하며 바람은 과거의 영광을 담은 잔해와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 사막, 이 폐허 속에서도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혜의 메아리, 문화의 메아리,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삶의 메아리. 이 메아리는 수세기를 거쳐 올려 퍼지며 우리에게 바빌론과 그 위대함, 그리고 그 몰락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아마도 이 도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날들은 침묵과 쇠퇴로 점철되었다. 한때 세계 지도에 밝게 빛나던 도시는 서서히 망각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는 끝이 아니라 단지 전환일 뿐이었다. 다른 존재 형태로 인류 역사에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민들이 성벽을 버리고 마지막 생명의 메아리가 사라지자 바빌론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잠은 깨어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깨어남은 바빌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전해주어 우리가 바빌론의 마지막 숨결을 듣고 영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바빌론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딴의 장막 아래 시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저 잠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위대한 도시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전설로 먼 과거의 메아리로 변했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폐허를 덮었고 사막의 모래는 수위가 되었습니다. 마치 대지 자체가 과거의 영광의 흔적을 감추고 이야기와 신화 속에 희미한 기억만 남기기로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바위 아래 묻힌 보석처럼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반, 세계가 새로운 발견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인류는 다시 한번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탐정처럼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연구가 첫 발을 내딛던 시기였고 발굴은 체계적인 조사라기보다는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삽과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과학자들은 전설에 따르면 한때 바빌론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땅은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켰고 처음에는 마치 자연이 그 비밀을 쉽게 내놓기를 꺼리는 듯 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지식에 대한 갈증은 이들을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차가운 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땅은 점차 층층이 보물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멩이와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증인이자 삶의 파편이자 과거에 침묵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최초의 발견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시간에 의해 암호화된 고대 문자처럼 서령 문자로 덮인 점토판 조각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약 타일로 장식되었던 벽의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색깔은 바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발견 하나하나는 우리가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알고 있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바빌론의 비밀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 중 한 명은 프랑스 영사 폴 에밀 보타였습니다. 1842년에 시작된 그의 메소포타미아 탐험은 세상에 최초의 경이로운 발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고대 니네베에서 활동했으며 거대한 도들새김과 왕실 도서관을 포함한 그의 발견은 전 과학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진정한 심장은 아직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헨리 롤린슨과 조지 스미스 같은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가 고대 도시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시작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뛰어난 암호학자였던 롤린슨은 베히스툰 비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서령 문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침묵했던 고대 언어의 열쇠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점토판에서 발견된 문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는 왕, 신, 전쟁, 그리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지 스미스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를 해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수천 개의 점토판을 조사하던 그는 대홍수 이야기를 담은 고대 서사시의 단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스미스의 발견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고대 역사와 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잊혀진 책의 페이지처럼 이 점토판들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심오한 지혜로 가득 찬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바빌론 발굴, 특히 19세기 후반 로버트 콜데바이가 이끈 독일 고고학자들이 시작한 발굴은 실로 기념비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련한 건축가이자 고고학자였던 콜데바이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모든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마음속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전에는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던 웅장한 건축물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황소와 용이 그려진 푸른 유약 타일로 장식된 이슈타르 문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처럼 이 문은 바빌로니아 장인들의 위엄과 기술을 드러냈습니다. 복원되어 현재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을 장식하고 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가장 인상적인 전시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생생하고 정교한 그림들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궁전, 사원, 그리고 물론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유명한 지구라트인 에테메난키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땅과 신을 잇는 다리처럼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 거대한 계단을 상상해 보세요. 고고학자들은 그 크기와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와 아래층만 보아도 이 웅장한 구조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들을 기리는 의식 행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행렬거리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푸른 유약 타일로 장식된 이 넓은 길은 바빌론의 최고 신인 마르두크 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대 사제들과 왕들의 발걸음이 느껴지고 공중에 울려 퍼지는 종교 찬송가 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점토판, 모든 도자기 조각, 모든 벽돌, 이 모든 것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우리에게 단순한 유물을 넘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 관습, 법, 과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고 사랑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빌론은 더 이상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 속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은 살과 피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직접 만져보고 이전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의 여러 측면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천문학, 수학, 그리고 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체계, 달력, 법률 등 이 모든 것이 후대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에 대한 그들의 심오한 지식은 정확한 음력과 양력을 만들고 월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천문 관측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천체에 대한 그들의 생각, 황도 12궁 별자리, 이 모든 것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학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1시간을 60분으로, 한 분을 60초로 나누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 체계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바빌론의 사회 구조와 법 체계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무암 석비에 새겨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가장 초기에 가장 완전한 법률 모음집 중 하나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담고 있는 이 법전은 고대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 법체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견된 모든 점토판, 모든 벽조각, 모든 조각상에는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적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번역가처럼 우리가 이 속삭임을 이해하고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바빌론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바빌론을 직접 경험하고 그곳의 삶과 기쁨, 슬픔을 상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과 가장 위대한 도시들조차도 결국 쇠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대대로 전한다면 그들의 유산, 지혜, 업적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망각 속에 묻혔던 바빌론이 고고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그저 형체 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그 유적은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유적들은 인간 창조물의 천재성, 힘, 위대함, 그리고 동시에 연약함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이러한 이해는 아마도 우리가 이 고대의 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모래와 시간의 깊이를 거쳐 바빌론의 메아리는 우리 시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박물관, 책,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는 살아있는 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발견과 기억으로 엮인 이 실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밝혀줍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시간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바빌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 상상, 그리고 우리 집단 의식의 구조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그 이름은 수천 년을 거쳐 웅장함, 지혜, 그리고 때로는 치명적인 오만함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계단식 사원, 지구라트를 떠올려 봅시다. 폐허 속에서도 그 실루엣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신성을 이해하고 별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일깨워 줍니다. 위로 이어지는 이 돌 계단은 영적인 상징이자 지상과 천상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엄한 고요함은 그 창조에 쏟았던 수천 개의 손, 그 정상을 향해 드려진 기도,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깃든 꿈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공중정원, 푸른 풀과 꽃, 그리고 졸졸 흐르는 물로 엮인 이 전설, 지상낙원의 이미지는 시와 그림, 그리고 꿈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덩굴이 얽히고 설킨 테라스를 상상해 보세요. 이국적인 식물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속삭이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는 뜨거운 도시 한가운데 시원하고 상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정원의 정확한 위치와 존재 자체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이미지는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상징, 사치와 세련됨의 은유, 그리고 자연을 변화시켜 기적을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세계 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과 아름다움의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 즉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미래의 과학적 발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담긴 서령 문자판은 그 깊이와 정확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이 고대 현자들은 반짝이는 점들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패턴으로 가득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체의 리듬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노력, 그들의 탐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심오한 영적인 탐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의 지도를 남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 이 지식은 별들 사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일깨워주며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물론 법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법, 특히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수많은 법체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비록 가혹해 보이지만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 고대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조직하고 공존의 틀을 만들어가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태고적부터 인류에게 내재되어 왔음을 일깨워줍니다. 바빌론의 언어인 아카드어는 풍부한 문법과 어휘를 자랑하며 방언과 차용어로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단어는 마치 씨앗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른 언어에 뿌리를 내립니다. 서사시, 신화, 찬가 등 바빌로니아 문학은 작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우정, 상실, 불멸을 향한 갈망을 주제로 한 고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 길가메시 서사시는 독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인간 경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의 이미지는 예술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위대함과 몰락, 신화와 전설은 회화, 조각, 음악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폐허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은 이 위대한 도시의 정신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바빌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때로는 인간 성취의 허약함에 대한 경고로, 때로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신비로운 장소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환상 속에서 바빌론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소설, 영화, 컴퓨터 게임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의 신비로움과 전설적인 위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도시입니다. 과거로 향하는 관문이자 위대하지만 잊혀진 무언가를 만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신화, 그리고 현실이 뒤섞인 거대한 우주입니다. 바빌론이라는 단어조차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동시에 웅장함과 광대함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는 수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웅장함과 비극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수세기를 견디온 바빌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며 우리 문화와 공동체적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유산은 살아 숨쉬며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 정신의 힘, 지식에 대한 갈망,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변화의 필연성을 일깨워줍니다. 바빌론은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며 시간의 울림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입니다. 고대 문헌의 모든 행, 모든 분놀림, 모든 음표, 그리고 위대함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망 속에 바빌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바빌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바빌론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빛, 그림자,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시간의 모래가 오래된 벽돌 위에 내려앉아 지난날의 장엄함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한때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있던 곳에는 이제 언덕만 남아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평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잊혀진 이름들을 속삭이며 끝없는 망각의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사막의 고요함 속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햇살과 그림자, 그리고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로 엮인 기억입니다. 세계의 심장이었던 도시는 이제 대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이었던 성벽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왕과 상인들이 걸었던 거리는 이제 모래 위의 발자국에 불과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 지워져 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조차도 그 자체의 선율, 영원한 노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 틈을 비집고 나오는 풀잎소리, 폐허 위로 날아오르는 새들의 울음소리, 고대의 땅을 감싸는 밤의 고요한 숨결 속에서 그 평화는 울려 퍼집니다. 바빌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 정신은 안에서 건져 올린 모든 돌, 모든 진흙 조각에 깃들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꿈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삶의 연속이며 또 다른 흐름입니다. 제국의 흥망을 함께 했던 도시, 이제 그 자체가 영원한 순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위로 고요히 지는 노을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햇살이 하늘을 황금빛,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입니다. 수면은 이 찬란한 빛을 반사하며 마치 다른 세상, 시간이 멈춘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고대의 숨결을 느끼고 수세기를 견뎌온 것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팡파르가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평화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바빌론은 새로운 싹을 틔웠습니다. 바빌론의 지혜, 발견, 그리고 실수는 모두 우리 공동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서 배우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때 인류의 업적의 정점을 상징했던 이 도시는 이제 만물의 순환적 본질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짠향이 저녁 공기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사원을 짓고 전쟁을 치르던 시절 입었던 옛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제 평화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왔습니다. 활기차고 다사다난했던 이 도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장엄한 교향곡의 마지막 화음처럼 바빌론의 메아리는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기억의 선율, 계속되는 삶의 선율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모든 이들의 흔적을 간직하며 지구 그 자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선율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귀 기울이는 한 언제나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고대 도시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조용한 속삭임처럼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집니다.